재수씨, 지난날의 그 모든 것 제가 잘못했어요. 저 대장암 말기래요. 재수씨 딸 진이가 대장암 전문이라면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요, 염치 없지만 빈손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집 앞 골목 어귀에서 저를 부르며 다가오던 남자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쳐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축 처지듯 늘어졌어요. 눈앞에 선 그 남자, 주름지고 야윈 얼굴 속에서도 3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체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제가, 재수씨,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재수씨,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서요. 내가 살고 싶어서 재수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라는 말 한마디면 내가 아주버님을 용서해야 해요? 아주버니는 눈을 질끈 감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라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제 심장을 콱 짓누르는 듯 울렸어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재수씨 남편, 내 동생한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예요. 나도 압니다. 대장암 말기면 별로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살 날도 얼마 없고 이 세상에 미련도 없지만 단 하나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과거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겁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뭘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가방 안에 5억이 들어있습니다. 현금입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아니, 이걸 시작으로 더 노력해야겠죠. 뭐든 할게요. 뭐라고요? 돈? 지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옆에 끌어다 놓은 커다란 이민 가방을 열었을 때 무더기로 쌓인 현금 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분노, 당혹, 혼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미쳤어요? 이 돈으로 정말 아주버님이 한 짓이 지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죠. 절대로요. 제 죄는 죽어서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마지막 남은 수단입니다. 죽기 전에 재수씨에게 이 돈을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제발. 그리고 조금만 더 허락된다면 나 이제부터 정말 똑바로 살 겁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 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주버님이 제 남편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인간,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사람. 하지만 그 인간이 30년 만에 나타나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생각보다 비참했어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재수씨. 재수씨랑 경수딸 말이에요. 진이가 대장암 전문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진이를 의사로 키우셨어요? 재수씨가 혼자 키운 거잖아요. 그 젊은 시절. 그 어린 것이랑 남겨져서 어찌나 막막했을지. 내가 왜 우리 딸이랑 홀로 남겨졌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잔인하게 굴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렸냐고요? 그땐 제 눈에 뭐가 씌었나 봅니다. 돈이, 성공이 그렇게 탐이 났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고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 말이 맞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저는 아주버니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등을 돌린 사람. 그런 사람이 30년 만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재수씨, 염치 없지만 그래도 진이한테 저 좀 살려달라고 말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유명하다면서요. 대장암이면 다 김진희 선생 찾아간다고 하던데요. 내가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용서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면 앞으로도 쭉 그동안 못했던 거 다 갚아가면서 살게요. 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을 향한 분노, 원망,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그 아래 어딘가엔 아주 작은 연민 같은 것이 어렴풋이 피어오르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인간이 초라해진 모습에 허망함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 돈, 아주버님이 말한 5억, 정말로 준다는 거예요? 아예 그럼요. 그 돈조차도 내 죄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재수씨, 부탁드립니다. 다방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우리를 무너뜨린 그 인간.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5억을 건네는 아주버님이 정말 바뀐 건지 아니면 개과천선한 척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대장암 말기라고요? 근데 치료를 받겠다고요?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재수씨 딸 진이가 그분이 권위자라고 하니 꼭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재수씨가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치료에 관한 것은 딸한테 직접 말하세요. 어떻게 자리를 마련할지는 고민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의사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아이니까. 누구든 차별 없이 치료를 하는 게 의사인 것뿐 다른 건 없어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집 앞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발걸음.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이야. 진이? 진이라고요? 진이가 왔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아주버님이 제 딸 진이가 왔다는 말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진이에게 다가가던 아주버니의 눈동자에 갑작스런 공포가 서렸어요. 일순간에 눈이 커지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안 돼.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이 진이를 본 순간 입을 벌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커다랗게 치켰던 두 눈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끝에서부터 팔 어깨까지 경련이 일듯 흔들리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털썩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주버니! 엄마! 무슨 일이야? 그렇게 30년 만에 나타난 아주버님이 딸 앞에서 정신을 잃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여기서... 골목길 끝에서 걸어오던 딸은 놀란 듯 쓰러진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내 딸을 보고 기겁을 하는 아주버님의 반응도 이상했지만 정신을 잃은 아주버님을 살펴보던 딸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 인간이 여기에 있어?
이 사람이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냐고요? 딸의 목소리에 섬뜩한 떨림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놀라서 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진이야, 왜 그래? 너 혹시 알아보겠어? 이 사람 네 큰아버지야. 뭐라고요? 너 어렸을 때 본 게 전부일 텐데 기억이 나니? 마지막으로 본 건 아마 딸이 마지막으로 아주버님을 본 때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겠죠. 괴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순간 급한 건 쓰러진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버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거든요. 진이야, 빨리 전화 좀 해줘. 119 불러야 해, 당장. 딸은 얼어있던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주버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근데 이 사람 진짜... 얼른 신고부터 해야지, 응?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네, 119죠? 그래, 일단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구급차가 와야지. 저는 아주버님의 옆에서 계속 그의 등을 두드리며 숨 쉬세요 아주버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켠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진이는 분명 아주버님을 알아보았고 아주버님은 진이를 보자마자 기절을 했잖아요. 단순히 큰아버지와 조카라는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느껴졌거든요. 119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엄마,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엄마 집 앞에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니, 진이야, 사실은 나도 아주버님을 본 지 얼마 안 됐어. 조금 전에 나한테 와서는, 그것도 30년 만에 나타나서는 대장암 말기라면서 진이 너 이름까지 대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대장암 전문의인 너한테 진료받고 싶다고. 무릎 꿇고 돈까지 꺼내 보여주더라. 현금 5억.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도착한 순간 아주버님이 널 보더니 그대로 기절을 한 거야. 딸 진이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딸이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아주버님을 살피는 사이 일단 아주버님이 가져온 가방을 집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쪽을 울렸고 저는 급히 손을 흔들며 응급구조대를 안내했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고 저는 한쪽으로 비켜서며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는데 마치 마음속에 들끓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식은 미약하게 있으시네요. 보호자 되세요? 아니요. 보호자는 아닌데 예전에 가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 딸이 의사예요. 응급실로 바로 이송할게요. 가족분 한 분은 동행해 주세요. 내가 같이 가야겠지? 엄마, 나도 갈게요. 엄마 혼자 가지 말고. 괜찮겠니? 피곤할 텐데. 괜찮아. 일단 병원부터 가, 엄마. 그래. 무슨 사연이 있든 일단 살리는 게 먼저야. 너도 알잖아.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 알아요. 갈게요. 엄마 같이 타요. 우리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주버님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 왜 진이를 보자마자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딸 진이는 침묵 속에 앉아 아주버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날카롭고 굳어 있었습니다. 진이야, 너희 큰아버지 기억나니? 예전에 본 기억은 있어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는 무언가 감추려는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 묻지 않았던 건 딸이 스스로 이야기해줄 거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검사부터 받게 해야겠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검사, CT랑 혈액검사 먼저 진행해야 할 거예요. 전원 조치 필요하면 대학병원 연결해야 할 수도 있고요. 딸은 어느새 의사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눈빛. 그렇게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옆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꾹 누르고 있었고요. 아주버님은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실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봤자 저뿐이었고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다른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이 너, 아까 너희 큰아버지 보고 놀랐잖아.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오랜만에 봐서 놀란 게 아니었는데. 엄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나 의대 본과 3학년 때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여름방학에 자선 진료소 봉사활동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유명한 재단에서 하는 자선 진료소였지. 병원 관계자들이랑도 인연 쌓을 수 있다고 해서 너도 좋아했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재단 후원자 중에 진짜 악질적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 원장도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간호사들이랑 직원들도 그 사람 눈치만 봤어요. 딸은 잠깐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환자 보호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후원자랍시고 진료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진료소 대기실에서 어떤 노인 환자 보호자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여기 공짜니까 그냥 막 들어오면 되는 줄 아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병원에 얼마나 후원했는데? 그 말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설마 그 사람이 너희 큰아버지였다는 거니? 그땐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어떻게 그런 일이... 그날 큰아버지, 그 기부자라는 아저씨는 말리는 간호사한테도 막말을 퍼부었어요. 야, 너는 똑바로 안 떠? 내가 이 병원에 얼마를 썼는데 고작 너 같은 게 말대꾸야? 저기, 여기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됐고, 너 병원장 나오라고 해, 어? 원장 어디 있어? 딸은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줬는데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다시 느껴지는 듯 괴로워했습니다. 후원자시라면 더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죠. 병원은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공간이고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야 너? 어디서 글러온 애가 나한테 웅개질이야? 저는 이 진료소에서 봉사 중인 의대생입니다. 의대생? 실습생 나부랭이면 조용히 있어. 너 행동 똑바로 해.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디든 발도 못 붙이는 수가 있어. 알아?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지? 뭐? 진짜로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저한테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쏟아냈어요. 제 어깨를 밀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상황 끝났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고액의 기부자라고 해도 그렇지 어린 학생한테 그딴 짓을 했다는 게 그것도 제 딸한테요. 사실 엄마, 그날 그 일을 겪고 실습 못하고 기숙사로 들어가서 밤새 울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재단 VIP 갑질하는 인간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 집 앞에서 10년 만에 그 얼굴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거구나. 그 인간의 얼굴을 다시 보자마자 그때 일이 다 떠올라서. 네,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악연이죠. 그때 이후로 진료소 봉사도 바로 접었거든요. 사실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된 후에 그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의사한테 자기 가족 살려내라면서 고함 지르고 악쓰는 그런 사람들. 아무튼 20대 때 그 갑질하던 그 사람이 너무 강렬한 기억을 남겼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적고 한동안 마음 추스르느라 엄청 고생했었는데. 딸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저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어요. 뭐라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너무 아파서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이야, 그 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그때는 그 갑질하는 인간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어릴 때 잠깐 본 큰아버지 얼굴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갑질하는 사람이 큰아버지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저는 조용히 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대기실의 형광등 아래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멈춘 듯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다. 악연도 이런 악연일 수가 없어. 엄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왜 우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악연인지 업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과거가 저와 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동안 저는 병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사실에서 돌아온 아주버님은 수액을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서. 딸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는데 문득 오래전 이 악연이 시작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악연이 아닌 인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30여 년 전 제가 갓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고 듬직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의 친형이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형이랑 그렇게 친해? 어릴 때는 몰라도 커서 형제끼리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드문 것 같은데. 형은 어릴 때부터
나 대신 싸움도 해주고 늘 내 앞에 서줬어. 내가 동네 형들한테 맞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간 것도 형이었지. 그때 남편의 얼굴엔 형을 향한 존경이 가득 묻어 있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부부는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동선에는 언제쯤 아이 가질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으려고 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손주를 기다리시니까. 그래. 근데 조급해하지 마.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겐 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친한 형제인 남편과 아주버님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했던 것 같아요. 창고 하나 트럭 한 대로 하는 유통사업이었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를 하나둘씩 만들며 형제는 부지런히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혼자였지? 진이는 잘 있었고? 낮엔 잘 자더니 밤이 되니 부채네. 근데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좀 쉬어가면서 해요. 집에서 종일 살림하고 애기 보는 당신도 고생이지 뭐. 그리고 사업은 형이랑 같이 하니까 괜찮아. 우리 형제가 같이 한다면 뭐든 될 것 같아. 그 말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믿음을 한 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야,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웃을 날이 올 거야. 경수야, 형만 믿어. 넌 영업 잘하니까 열심히 뛰고 나는 재무 담당하면서 그 인맥 좀 쌓을게. 형이랑 있으면 든든하지. 남편은 형을 믿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저는 딸을 키우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엔 일이 좀 어때? 괜찮아? 이번 주부터 고정거래자 생겼어. 다음 달부터는 월세도 밀리지 않을 거야. 그때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잘 될 거라는 희망, 그리고 가족들을 믿었죠. 그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뒤틀리게 될지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형도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큼은 된 것 같아. 아주버님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남편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쓱해졌고 손등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났어요. 해가 지날수록 아주버님과 함께 이뤄낸 결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매출 어땠어? 1200 찍었어. 이젠 거래처도 재주문 넣는데 망설임이 없어. 와, 진짜 대단하다 여보. 사업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럼 내가 형이랑 얼마나 이악 물고 버텼는지 올해 안에 사무실도 확장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참 평온했어요.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에 집중하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사업이 잘 되던 때 정점에 올랐던 시기에 모든 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거래처 한두 군데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 납품도 미뤄지고 있고. 어? 분명히 주문 넣는다며. 계약서도 썼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근데 여보, 요새 형이 연락이 잘 안 돼. 처음엔 단순한 착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회사 자산 중 일부가 형 명의로 넘어가 있어. 심지어 내 명의로 받은 대출 금액도 형이 하는 투자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속았어. 형이 날 속인 거야.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형제였는데 남편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감쪽같이 회사를 통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형 말이야, 지인들 몇 명이랑 새 법인을 만들었더라. 사무실도 구했고 우리 거래처 중 절반은 거기로 옮겨갔어. 아니, 그럴 수가. 그건 배신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범죄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만들어놨어. 이제 와서 고소하면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고 빚만 떠안을 수도 있어. 남편은 밤낮 책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버튼 소리만 탁탁탁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으로 계산서를 내려놓을 땐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억. 내 앞으로 남은 채무가 2억이야. 우리 어떡해요. 몰라.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남편은 소주 2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혼자 마셨습니다. 술이 약한 사람이었기에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난 바보였나 봐.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등을 쳤는데도 마지막까지 형을 믿고 있었던 거 보면. 아니야. 그건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냥 진심이었던 거야. 나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만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괴물이었던 거야. 남편은 사태를 수습해보고자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은 은행을 들렀다가 로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딸을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쇼크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남편은 푸석한 병원 시트 위에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더 버텼어야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알아. 우리 딸도 알 거야. 채무를 갚기 위해 버둥거리던 나날들. 그러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이미 일부 전이 소견도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만성 장염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넘겨서 악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고단함이 아닌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손 같았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니야.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빠는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딸이랑 약속했잖아.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 약속은 그리 오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은 빠르게 번져갔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약물로도 수술로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형한테는 연락해봤어? 했었어. 문자도 보냈고 통화도 시도했어. 근데 읽지도 않더라.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형님은요? 형수는 번호도 바꿨나 봐. 아예 다른 사람이 받더라.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자신들이 모든 화근이었으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려 놓고 그 인간들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 이제 진짜 버림받은 기분이야. 어릴 때부터 믿었던 형인데. 아니야. 당신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사람 노릇을 포기한 거지. 여보, 나랑 진이가 있잖아. 응? 힘내야지, 여보. 당신이랑 진이가 없었으면 나 벌써 무너졌을 거야.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남편의 곁을 지켰어요.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는 생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그의 겨울 남편은 결국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아파도 돼. 수고 많았어. 너무 애썼어. 그날 병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하얀 너무도 슬픈 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과 둘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살아야지. 우리 딸이랑 살아야지. 그때부터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며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딸의 학원비를 벌었어요.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녀도 돼. 아니야, 지금 이 고비를 넘겨야지.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근데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엄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은 눈이 부실 정도로 잘 자라주었어요.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고 철이 일찍 들어서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했거든요. 그런 딸의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왜 안 된 거야? 나 합격했어. 정말? 응, 나 이제 진짜 의대생이야. 저는 딸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피눈물 같던 날들이 단숨에 스쳐 지나갔어요. 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암 환자를 살리든 의사가 될 거야. 그럼 아빠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딸은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을 다 거쳐 결국 대장암 전문의가 되었어요. 지나간 모든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난 딸을 보며 처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30년 전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이 대장암 전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건지 그 생각을 떨쳐내기도 전에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께서 지금 찾으세요. 병실은 805호입니다. 저를요? 네, 면회 가능하세요. 병실 문을 열자 흐릿한 조명이 환하게 켜진 실내 안으로 아주버님의 말라붙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건지 고개를 천천히 돌렸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재수씨, 정말 와주셨네요. 간호사가 찾으셨다고 하길래요. 아주버니는 한 손으로 침대 옆 수액줄을 조심스레 쥐고 몸을 조금 더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나 쓰러졌을 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구급차를 부른 것도 병원에 데려온 것도 제 딸이 한 거죠. 진이. 아주버님이 제 딸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감정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싶어요. 지난날 제가 했던 짓들, 그 죄를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보호자가 없다고 하던데 형님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아주버니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후로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인 거예요? 다른 가족 아무도 없고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올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사람은 재수씨 그리고 진이뿐이었네요. 재수씨, 나는 죄값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 동생을 무너뜨리고 그 아내와 아이까지 힘들게 만들고 이 몹쓸 암이라는 병, 너무 당연한 벌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왜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 돈은 또 뭐고요? 그걸로 사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 갚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그거라도 해야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 같을 것 같아서 짐승으로 세상 아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답을 미루었어요. 그 돈이 고마워서도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이 아직 어느 쪽으로도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이한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진이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해 주겠죠. 나한테 남은 마지막 가능성인데 거기에 전부 매달려 보고 싶어요. 혹시 이 생각을 진이한테, 이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네요. 진이는 어른이에요. 직접 말해야겠죠? 예, 그렇죠. 병실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전보다 조금 더 안정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과 후회는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10여 년 전 자선진료소에서 아주버님과 진이 사이에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내 딸과의 악연을 알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고 아주버님은 한순간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그때 그 의대생이 진이가 맞았군요. 재수씨, 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실습 나온 젊은 의대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후원자랍시고 큰 소리치면 뭐든 다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버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식으로 굴었는지 진이는 지금도 그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주버니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는데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게가 아주버니에게 필요한 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아주버님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게 아니었는데 진이가 내 말에 대들더라고요. 내가 기부한 병원인데 감히 실습생이 날 가르치려 하냐고. 그 순간 내 안에 나쁜 본성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모르긴요. 알면서도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라면서 약자들한테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때 그 의대생이 내 조카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니, 조카가 아니었더라도 그건 해선 안 될 짓이었겠죠. 정말 그날 이후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뭐가 바뀌죠? 아무것도요.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이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진이는 지금 의사예요.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참 의사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을 살렸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진희 선생님이 내 치료를 맡아줄까요? 재수씨, 진이에게도 그 이전의 일은 꼭 사과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 아이 앞에서 인정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내 치료를 맡기고 싶어요. 그래도 이 분야 최고 전문인데 모든 걸 다 걸고 맡겨보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재수씨. 아주버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진이는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오래 남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뿌연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아주버님의 얼굴은 더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이가 그 사과를 받아줄지 아니면 외면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진이에게 병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얼굴만 봐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아주버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저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주버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면서요? 딸의 말투는 차가웠고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은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아주버니를 바라봤고 아주버니는 천천히 손을 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이야, 선생님, 와줘서 고맙습니다. 본론만 말씀하시죠. 제가 듣고 싶은 건 변명도 회한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진료소에서 선생님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땐 선생님이 내 조카라는 것도 몰랐고, 몰랐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는데. 맞아요. 몰랐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됐죠.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 와 떠올려보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내 입으로 사죄하고 싶었네요. 사죄요? 김진희 선생님. 아니, 진희야. 이 큰아버지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한 줄기 희망을 본 거야. 다들 그러더구나. 대장암이라면 다 그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 부디 다른 사적 감정 없이 그냥 대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저 한 사람으로 환자로 생각하고 내 치료를 맡아줄 수 있겠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나서 큰아버지라며 마치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조카에게 대하듯 하는 말투. 참 불편하네요. 네, 그 말씀대로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제 의미대로 환자를 가려받거나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를 찾아온 거 저도 다 들었어요. 돈을 들고 왔다면서요. 그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의 일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돌아가신 아빠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게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날 키웠는지 다 안다고요. 세상에 이런 악연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잘난 큰아버님과는 개인적인 악연도 있네요. 10여 년 전 그날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때 저는 며칠간 실습도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진희 너는 의사잖니. 이렇게 치료가 간절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지. 맞아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큰아버지. 아니, 김경철 씨는 그냥 저한테 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의료인의 책임으로 당신을 살렸고요. 저한테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진심이세요? 저야 거부할 수가 없으니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요, 그냥 환자와 의사로서만 볼 것 같네요. 그 이상은 없어요. 큰아버지니 조카니 하는 개인적인 인연 같은 거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가봐도 되죠? 치료는 정식으로 저희 병원 통해서 접수하시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가에 핏대가 서더니 조용했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진희 너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내가 사과를 했잖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떠나서 어른은 이렇게 내도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네가 전문이면 다야? 나 건강 잃었지만 내 영향력은 아직 무시 못해. 너 이런 식으로 환자를 큰아버지를 대하면 아주 곤란해.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이, 그게 아니라 난 지금 날 좀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나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갑자기 분노에 휩싸인 아주버니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내던지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 의료인에 대한 위협, 협박, 모욕이었어요. 됐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겠네요. 딸은 냉정한 눈빛으로 아주버니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겠습니다. 응급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욕설, 모욕, 위협, 폭행을 가하면 의료인은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희야, 잠깐만. 아니에요, 엄마. 이건 의사로서 내린 결정이에요. 아주버니는 제자리에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눈빛에
아주버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전 더 이상 이 병실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치료도 거부합니다. 딸은 그대로 돌아서 병실로 나갔고 저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버님이 원하던 결말이에요? 아니, 난 사과를 하고 치료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아주버니는 별다른 말 없이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주버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30년 만에 저를 찾아와 건네주었던 가방, 5억 원이 들어있던 그 가방뿐이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려고 연락을 하고 기다렸지만 아주버니는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아주버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용고자 처리에 가까운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네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과 죄, 회한이 남긴 자국은 제게도 제 딸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